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2월 21일.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자, 벌써 이제 한 주간 다 지나갔네요. 그렇죠? 자,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마지막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캠피셔의 책을 이제 진행해 볼 내용은 이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뭐 진부할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이론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이론대로만 투자해서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학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경제학은 약간 가정의 이론이 이 가정의 학문이다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옳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만물이 변화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온갖 변수로 가득하므로 이론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연준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건데요. 이 연준이 설립되고 처음 한 60년 정도 동안은요, 은행가 출신들이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 수익률 곡선과 통화량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실무가들이었죠. 이들은 대출 영업도 해봤으므로 은행의 유인책을 제공할 줄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린스펀 이후에는 순수 학자들 이 출신들이 계속 을장을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벌이 화려하고 똑똑하지만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론에는 강하지만 이론과 모형에 지나치게 빠져 있다. 현실 세계에서 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이들은 현실이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므로 효과가 없다. 이 제닛 옐런 역시 현실 세계를 전혀 모르는데도 중앙은행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복싱에 대해서는 모두 알지만 링에서 싸워본 적 없는 좀 박사 복싱 선수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앞장에서는 이 양적 완화를 한번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그냥 사전적 어떤 정의를 보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이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함으로 이 신용 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을 양적 완화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양적 완화의 근거는 수요 중시 이론으로서 장기 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가 증가해서 대출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그럴듯한 이론이죠. 그러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어떤 변수들을 무시한 채 공급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다. 양적 완화는 이윤 동기를 무시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단기 금리를 거의 제로에 고정한 채 장기 금리를 낮추면 이 대출 수익성이 나빠져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린다는 점은 연준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 예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다. 주식 투자도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면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아무리 증가해도 실제로 대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벤 버냉키는 은행 실무 경험이 전혀 없었다. 고건 중앙은행장에게는 세속적인 어떤 은행 실무 경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이제 캠피셔는 말하고요. 상하탑에만 머물렀던 버냉키의 한계는 2008년 금융위기에도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버냉키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네, 이렇게 수염이 아주 멋지신, 네, 이렇게 이제 생기신 분이고, 그는 학계에서 대공황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금융위기가 닥치자 권위자들은 대공황 전문가 버냉키야말로 믿을 만한 인물이라고 사람들은 안심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그 반대였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는 현실 세계에서 효과가 좀 검증된 연준의 위기관리 수단들을 다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현실을 몰랐던 그는 이런 수단들이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대공황 전문가였던 그는 어떤 수단이 효과적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이 효과 있는 어떤 이 수단은 무시한 채 좀 비전통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그는 좀 거창한 이론을 현실 세계에서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해머로 못을 박는 격이었다라고 캠피셔는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는 뭐 놀랄 일이 아니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대공황에 이 대처한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오래전부터 존경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99년도에 그는 이렇게 썼다. 이 루스벨트가 실행한 세부 정책보다도 그의 적극적인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 말이다. 루스벨트 정책 중에는 의도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 것도 많지만 그는 잘못된 패러다임을 버리고 필요한 일을 용감하게 실행했다는 점만으로도 찬사받아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해가 되더라도 우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라는 말이었겠죠. 근데 이제 대공황 때 이 실험했던 것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버냉키는 존경하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실전에서 검증된 수단들을 좀 무시한 채 이름도 복잡한 유동성 어떤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결국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죠. 그러나 이제 엄청난 현금이 풀렸는데도 신용시장은 얼어붙어서요. 이 대출과 통화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론하고는 좀 이론과 현실은 달랐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보면 그는 책에 있는 고정 기법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준은 두 가지 금리를 통제합니다. 이 재할인율은 연준이 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고,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는 은행들 사이에서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데요. 그동안 연준은 위기를 맞아서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이 재할인율을 연방기금 금리보다 낮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연준에서 빌린 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로 다른 은행에 대출해주면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은행들은 계속 자금을 순환시켰죠. 근데 2008년 이 변행기가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두 금리를 뒤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할인율이 연방기금 금리보다 0.25%더 높아졌고 연말까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연준은 현실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미치는 악영향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연준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은행이나 기업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물론 예외도 있겠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기간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사였던 엘리자베스 듀크라는 인물은 그녀는 2007년 이 부시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임명하기 전에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녀는 2008년 내내 은행과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점들을 피력을 했는데 이 재할인율이 연방기금 금리보다 높아지면서 은행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출도 당연히 동결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2008년 12월 회의에서 시가평가 이 회계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학계에서 곧바로 이 연준으로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말이 통하지가 잘 않겠죠. 그러니까 지역 연준 총재들은 해당 지역의 은행과 기업들로부터 일학적 어떤 증거들을 수집했지만 기업 경영자나 은행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그러니까 2014년도 벤 버냉키는 자신이 주택담보대출을 이 재용자 받을 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본인조차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재용자를 거부당하는 것이죠. 천문학적인 인세를 받고도 출연료를 억대로 달하는 이 벤 버냉키인데도 대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엄격해진 탓에 이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도 수익률 곡선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은행이 위험 대비 수익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 듯 했다. 은행은 그를 천문학적인 인세를 받고 출연료도 억대로 달하는 벤 버냉키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비영리 두뇌 집단에 새로 고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연준에서 받던 안정적인 소득이 사라진 사람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신용 위험이 큰 사람, 언제 돈이 끊길지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 사람이었으므로 이 은행의 이익률이 낮을 때는 기피 대상이 된 것. 이것이 바로 현실 세계다라는 겁니다. 좀 주저리 좀 이런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냐 하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정말 모두 다 이론처럼 이 투자도 이루어지면 정말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쵸? 너무나도 좋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론을 공부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론들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소양 정도는 확립을 하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론을 100% 믿지 말자. 이론도 빗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론이 빗나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까지도 다 같이 마련해 놔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실 감각, 이 현실 세계에서 투자를 해봄으로써 느껴지는 어떤 경험치들이죠. 그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고, 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